예,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공간을 계획하는데 관련된 분이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 계획 관련 직접 계획하시거나 아니면 계획한 것을 보고 평가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사업에 적용하기도 하는 그런 위치에 계신 전문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간을 계획할 때는 사실은 저는 건축과 백그라운드지만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직관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학교에서 배울 때도 형태 위주의 그런 건축 교육을 받았고 그에 비해서 실제로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혹은 도시가 개발되고 나면 사람들이 그 공간에서 움직이게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는 사실은 과학적인 분석의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도시든 건물이든 설계를 할 때는 그러한 고민을 상대적으로 덜 하는 게 이제 사실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공간을 계획하고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공간의 구조는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상권이 어떻게 형성될 건지, 그리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통행 빈도나 역량에 따라서 또 집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커뮤니티가 잘 살아나는 그런 개발 계획이 아닌지, 아니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지, 혹은 범죄, 자살 등의 공간은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형태학적으로는 유사한 건물이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개의 평면은 아마 한번 보세요. 어느 건물이 사람들의 교류가 더 자유롭고 활발할지 그런 관점에서 두 개를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해보시면 아마 아래 거보다는 동선이 강제적으로 제어되는 위에 것들이 훨씬 공간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의 연결 관계를 그래프로 치환해서 우리가 보면 위에 그림 같은 경우는 공간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아래 같은 경우는 1번 들어가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간이 강제적으로 위계가 제어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컴퓨터 힘을 빌려서 분석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조금 전에 보신 위에 건물 같은 경우는 공간의 연결성이 굉장히 좋고 공간이 활성화되기에 굉장히 좋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아래는 그 반대이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의 힘을 빌리면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활성화될 건지 또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비활성화될 건지를 수치적으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동일한 건물들로 건물의 개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건물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어떻게 다를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한번 보시죠. 그렇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중심 공간이 있고 축이 만들어지는 데 비해서 왼쪽 같은 경우는 푸른색이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공간의 전체적인 활성화보다는 개별 공간에 적절하지 않은 비율일 수는 있겠지만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관점에서 유리할 거고 제가 적절한 비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왼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짓고 있지 않나. 유럽에 가서 우리가 오래된 도시를 관광하고 경험하면 대개 이런 형태죠. 가운데 광장이 있고 광장에서 내가 360도 돌아보면 거의 구석구석의 골목길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어떻게 배열하느냐가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서 움직이느냐까지 굉장한 영향을 준다는 것들을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우스를 갖다 찍어보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수치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한쪽에서 설계를 하고 있어요. 한 팀이. 그럼 바로 옆에서 이런 분석을 거의 실시간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모델을 일단 만들어주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거는 좀 비교적 간단한 그런 사례였고요. 코엑스 리모델링 하기 직전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파란색은 어디에 나올까요?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 여기가 삼성역이었죠. 봉원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면세점 있고 아쿠아리움 돌아서 가는 곳입니다. 아마 예전에 리모델링 하기 전에 연배 있으신 분들은 가셨을 텐데 나는 코엑스 갈 때마다 이쪽에서 놀았다. 거의 없으실 겁니다. 공간의 구조 자체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이런 공간 구조를 분석한 결과가 되겠고요. 미국협회에서 여기를 미국의 겐슬러라는 설계사무소하고 로컬로 정림하고 같이 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 리모델링 해서 저희들이 이제 겐슬러 안을 검증을 했고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 별마당 도서관이 있는 데가 여기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여기는 리모델링 전과 비슷한 그러한 활성화 정도 측면에서 봤을 때 비슷하다는 걸 보여집니다. 뭐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공간 구조가 사람들이 공간을 경험하고 활성화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고 우리가 사전에 미리 계획 단계에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영동대로 하부가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GTX 들어가고 무역협회 내부에서 그 윗분들한테 보고하다가 우리는 우리 코엑스와 어디를 연결하겠습니다. 안을 들고 갔는데 보고 받으시던 분이 그림을 가져오지 말고 숫자를 가져와라. 어디가 연결하면 좋은지. 그런 지시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 연구실에 전화가 왔는데요. 어쨌든 짐작하시다시피 공간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수직이든 수평이든 아니면 인접지역에 다른 택지개발지구가 있든 공간을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사람들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근 상가들의 매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사전에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사실은 공간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방법은 여럿 있습니다. 이게 공간 네트워크 분석 방법이 뭐 MIT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델프트 공대도 있고 이런 분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신텍스는 사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영국의 이제 UCL 대학교에서 개발한 그런 기법으로 이러한 공간을 분석해서 사람들의 공간 사용 행태를 예측하고 어쨌든 이런 공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공간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분야에 특화된 그런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궁금하시면 자료에 있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이를테면 고고학하는 분들도 이런 방법론을 씁니다. 이를테면 역사유적이 발견됐을 때 그 공간 구조를 분석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느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어디에서 많은 소통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위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분야에 공간을 가지고 연구하는 다양한 분야에 이런 방법론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년에 한 번씩 국제학술 대회를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 인텍 방법론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이 되겠고요. 책 중에 하나가 이름이 Space is the Machine입니다.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단어죠. 제 공간을 다루는 사람들한테는 공간이 머신이야? 굉장히 뭐 도발적인 단어고 굉장히 거부적인 단어인데 아마 제 강의를 끝까지 들으면, 제 발표를 끝까지 들으면 아마 이해는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국에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객관적인 방법론을 쓰라라고 이제 정부에서 만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무에 뭐 학술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방법을 오늘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제가 실무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변의 공간 네트워크, 쉽게 말하면 도로의 네트워크를 분석을 하고 여기가 사이트라고 가정하면 여러 가지 대안을 이제 만들어 보겠죠.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 보고 분석을 하면 나중에 정말 여기가 활성화될 건지 사람들이 모일 건지 역세권의 그 역할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분석인 거죠. 지금 보시면 가장 최근에 업데이트된 스페이스 신텍스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들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한 분들은 에이전트라고 표현하던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하고 달리 이 스페이스 신텍스의 값, 다시 말씀드리면 이 공간의 중심성 내지는 공간의 접근성,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통행이 밀집되는데 사용 빈도가 높은 공간에서부터 그렇지 않은 공간까지 이제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이제 분석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을 이제 포커스를 조금 더 관점으로 좀 들어오면요. 아마 이 역세권에 이제 복합 시설이 들어가죠. 그 중에서도 상업 시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역세권은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하죠. 하나는 공공성과 사업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공공성이 다수의 사람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역사의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관점에서 공공성이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뭐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요즘은 PF 사업을 많이 하니까 민관이 같이 협력해서 뭔가 윈윈이 돼야 되는 그런 접점이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사업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개발 계획들을 어떻게 구상하느냐, 공간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특히 예를 들면 지상철과 지하철이 있는 경우 공간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는 굉장한 숙제거리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럴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런던에 가시면 킹스 크로스역 세인트 판크라스 역사가 있고요. 거기에 한 5만 평 정도 이제 부지가 있습니다. 상당 부분 개발이 됐고요. 거기에 이제 응모한 두 개의 큰소의 안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안이 포스트 앤 파트너스 안이고 오른쪽이 SOM 안입니다. 그래 보시면 얼핏 보시면 여기 이제 두 개 역입니다. 여기 그림이 바뀌었죠. 두 개 사이 모델인데 잘 보시면 좀 다르죠.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는 시설은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역세권 개발하는 것처럼 거의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주거에서부터 상업 업무까지 다 들어가고요. 이 분석 결과를 보시면 굉장히 다릅니다. 먼저 본 SOM 안은 여기 두 개의 역사고 여기가 사이트고요. 개발될 사이트고요. 이런 공간 구조를, 공간 도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힘을 빌리면 이 개발 계획안을 주변 도로 네트워크를 분석한 빨간색 가장 활성화되는 축, 파란색 그렇지 않은 축. 이 기반적인 분석 모델 안에 얘를 집어넣고 미리 분석을 해보면 여기가 활성화될 건지 아닐 건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활성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안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그리다이언, 바둑판으로 개발하는 게 굉장히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포스트안입니다. 포스트안을 디벨롭 시켜서 이런 개발 구상안을 여기 집어넣고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검증하거나 평가하는 단계라면 어느 안이 공간 활성화 관점에서 유리한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포스트안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당선이 됐고 지금 현재 가시면 어쨌든 지금 보시면 뭐 타워 크레인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스 탱크에 골조를 다 걷어내고 골조를 세워서 동그란데 그냥 고급 아파트를 짓기도 하고 어쨌든 뒤에 타워 크레인이 올라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잠실역입니다. 이 잠실역도 지하에 이제 복합 환승센터가 버스 완성센터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동선도 복잡하지만 공간 자체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의 설계사가 이제 설계를 진행할 때 저희들이 이제 같이 분석을 한 상황이고요. 여기가 이제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입니다. 여기 123층 타워가 있고요. 두 개 보시면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안 된 사례로 최악의 사례 중에 하나로 이제 잠실역을 많이 거론을 하는데 보시면 아이스링크가 거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가들이 계속 바뀌죠. 사람들의 흐름이 뒤에까지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의 설정을 어떻게 할 건지, 중심되는 활성화 코어 공간을 비울 건지, 다른 건물로 채울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건축가들은 중요한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비우지 않고. 어쨌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저희들이 했던 프로젝트인데 강남 호남선 고속터미널 지하에 이제 거기도 복합시설이 있죠. 호텔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복합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잘하죠. 미국의 유명한 건축가가 했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하지는 않았지만 보시면 유명한 건축가, 유명한 설계사무소가 하는데도 이런 활성화되지 않는 거죠. 이건 저희들이 어떤 리모델링 할 때 이런 것들을 고쳐라라는 그런 이제 진단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설계 디자인의 영역하고 이런 공간 구조를 읽어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는 다른 영역입니다. 디자인하는 게 굳이 말하자면 운의 영역이라면 이 분석하고 사람들의 행태를 예측하는 것은 좌뇌 영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분야고 이 분야가 만들어진 게 이제 90년대 프로그램이 9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신생 학문이다. 학문의 흐름에서 봤을 때 30년은 진짜 짧은 거죠. 굉장히 신생 학문이고 아직은 모르는 분이 훨씬 많으실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타임스퀘어도 영등포 타임스퀘어도 작업했는데 우리나라 복합 상업시설 중에서 가장 잘 된 사례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거의 1층, 지하층, 2층도 거의 1층과 비슷한 그러한 공간의 활성화 정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공간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디자인의 영역이냐,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이제 이태원 사고가 났었죠. 이태원 사고가 저에게도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그러하셨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진짜 이제는 우리나라의 공간을 계획하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분석을 해보면 알 수 있거든요. 어느 길에서 어느 길이 혼잡해지고 그런 사람들의 현재 보행량을 관찰하고 예측을 해보면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 사람이 몰릴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하는 기술들은 스페이스 신텍스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직관적으로 경험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고 막아지고 좋은 개발 계획을 만들고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객관적인 여러 가지 분석의 힘을 빌리면 얼마든지 가능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태원 사고가 아마 우리나라의 공간 계획을 바라보는 하는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희망하고 아마 바꿔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양주 진접 보시죠. 디자이너는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대칭이죠. 여기가 진접의 역세권이거든요. 그런데 공간 구조를 분석하면 여기는 절대로 대칭이 아닙니다. 한쪽은 굉장히 활성화되기 유리하지만 한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디자인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분석하고 실제로 어떻게 토지 이용을 줄 건지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봐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구시가지에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새로 개발해서 축이 붙으면 달라집니다. 나도 내가 디자인하는 의도도 달라질 수 있고 또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분석해보자는 거죠.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